대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사연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왕. 안녕하세요. 뒷방 사연관입니다. 저는 뒷방 사연관의 라임. 저는 배. 저 아토믹입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기 아토믹 씨가 배시시 웃었는데 옆에서 웃고 계시는데 졸업을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네, 대졸자가 되었습니다. 뭐 사실 초과학기를 해서 저번 학기가 수업도 별로 안 듣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는데 그냥 싱숭생숭하네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이제 뭐 하지? 약간 이런 느낌? 좀 사회에 내던져진 느낌인데 지금 지금 취업을 딱히 안 했고 취준도 딱히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게을러 보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졸업식 날에 이제 연시 친구들이랑 학교에서도 보고 이제 저녁 때도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선물도 진짜 많이 받았고 연시가 원래 그런 졸업식 때 약간 선물을 같이 만들어서 주거든요. 포토북 같은 거를 해서 주는데 그거를 하는 거 다 뭐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딱히 요새 뒷방에 제가 잘 안 와서 하고 있는 걸 보거나 뭐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받으니까 또 알면서도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눈물을 훔치며 써준 그런 편지들이랑 사진들 다시 보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선물도 받았고 배씨도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에 관한 그런 선물들도 주었고 과 친구들도 선물을 준비를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다 지금 학교에 있는 애들은 다 남자애들인데 걔네가 제가 굉장히 짜증 많이 부리고 학교 다닐 때 많이 그랬는데 다 뭐 서로 욕하면서도 5년 넘게 같이 있어준 게 지금 생각하니까 고맙네요, 약간. 지금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내가 졸업식 때 펑펑 울까봐 걱정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근데 뭐 졸업식 때는 울진 않았는데 그냥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졸업식 때는 사진 막 찍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 전날에 이제 잠깐 학교 왔었는데 그때 현수막 그 연세에서 현수막도 해주는데 그때 현수막을 봤어요, 전날에. 그래서 그때 약간 그 현수막을 본 순간부터 그날 밤까지 좀 슬퍼하다가 약간 우울한 기분을 갖고 있다가 그날 그냥 좀 떨친 것 같아요. 당일에는 그냥 좋았어요. 되게 즐거웠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하고 살지 지금은 고민 중. 저도 딱 6개월 전에 같은 자리에서 졸업을 하고 그쵸. 아토믹 씨가 받았던 선물을 받고 저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고 사진을 찍고 그랬었는데 그게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게 6개월 전이라는 것도 이상하고 뭐 저도 뭐 네, 아토믹 씨는 길을 잘 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배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데 저도 졸업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연시에서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는 건 아니고 졸업을 준비한 게 이번이
네 번째? 네 번째예요. 근데 졸업하는 연시를 볼 때마다 항상 뭐랄까 그 아바의 노래 중에 Sleeping Through My Fingers 네.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에서 모래가 손을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때마다 연시가 졸업을 하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뭔가 더 이야기하고 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근데 졸업을 한 연시가 주변에 계속 머물러 있고 졸업이 끝이 아니니까 이제는 그걸 알아서 이제는 좀 그런 마음이 덜 하긴 한데 그래도 좀 졸업식 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시원섭섭한 그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토믹 씨는 울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쵸 왜 말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배 씨가 안아줘서 그때 울었죠. 아무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모두 화이팅. 졸자 화이팅. 아, 저는 그게 2주 전이었나요? 저희가 여름 MT를 갔다 온 게? 네. 네네네. 그때 여름 MT가 제가 작년에는 아마 안 갔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 갔는데 아마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MT였던 것 같아요. 비록 다음날 제가 출근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밤을 새려고 마음먹고 갔는데 밤을 새지는 못했지만 밖에 나가서 저희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되게 많은 거리를 걸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많이 취해가지고 라임 씨가 막 갑자기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임을 붙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제가 약간 주사가 막 뛰어다니고 어디 막 뛰어들고 막 이런 거여가지고 좀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하긴 하는데 저는 그때 네 약간 날라다녔죠. 좋았어요. 좋았는데 여느 때처럼 술 깰 때쯤에 기분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저는 항상 술을 깰 때쯤에 어디 막 이렇게 내가 어디 잠겨가지고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기분을 홀로 견디면서 새벽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발 위험한 행동은 안 했으면 안전하게 놉시다. 아, 예측할 수 없어. 네, 저희는 이렇게 지냈고 다시 한번 아토믹 씨의 졸업을 축하드리면서 이제 영화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뒷방 상영관 17번째 상영작 로버트 비드로 감독님의 본투비 블루에 대한 영화를 얘기해 볼 거예요. 이번 영화를 선정하게 된 건 저희가 이제 한 달치씩 영화를 회의를 거쳐서 정하게 됐는데 정말 오랜 시간 회의를 했잖아요. 진짜 맞아요. 이게 맞아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다들 뭐 하나를 얘기하면은 그중에 뭐 2명은 하고 싶어도 한 사람이 안 정해지고 한 사람 막 약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거쳤는데 본투비 블루는 신기하게 아토믹 씨가 딱 얘기를 하시고 저랑 이제 배 씨랑 하고 싶다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둘이 눈을 갑자기 크게 네. 떴어요. 뭔가 영화 선정을 해도 할 때 그 말은 해도 뭔가 이거다 싶은 영화가 잘 없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화가 좋고 영화를 좋아하는 마음을 떠나서도 지금 당장 내가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준비가 되었나? 라는 고민 때문에 망설이고 또 미루고 이러다 보면은 영화 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고 막 이랬는데 본투비 블루는
네, 딱 됐죠. 아토믹 씨가 던져주신 덕분에. 제가 그때 회의하기 며칠 전에 영화를 봤어가지고 전날인가? 아무튼 그래서 두 분이 그래도 재즈를 좀 들으시니까 저는 사실 재즈를 잘 안 듣는 사람인데 그냥 생각이 나서 본토비 블루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선정이 됐고, 저희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영화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방금 아토믹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즈 음악을 하셨던 분이죠. 재즈 음악사의 상징적인 인물인 미국의 트럼펫 연주자이자 보컬리스트 챗 베이커의 1960년대에 그가 살았던 삶의 어떤 단편들이 담겨져 있는 실제 이야기와 픽션이 가미된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챗 베이커가 살았던 전반적인 생애 중에서 한편으로는 그의 훌륭한 음악으로, 한편으로는 그가 헤어나오지 못했던 마약으로 뜨겁게 유명했던 시기인 1960년대가 주로 배경이고 1950년대는 회상 장면으로 중간중간 삽입이 되어 있죠. 에단 호크 씨가 출연을 하시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 청춘 스케치, 그리고 저희의 파일럿 방송이었던 비포 선라이즈, 비포 시리즈에도 출연을 하시는 에단 호크 배우님께서 실제로 그 20년 전 보이후드의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님과 함께 챗 베이커의 일생을 다룬 영화를 작업하려고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딱 그 로버트 비드로 감독이 이 본투비 블루를 하자는 캐스팅 제안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출연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정말 수개월 동안 그 트럼펫이랑 보컬 레슨을 받으면서 챗 베이커가 연주하는 그런 목소리나 표정 등을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하고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한 번도 대역을 쓰지 않고 챗 베이커가 썼던 그 주법을 쓰면서, 손가락 주법을 쓰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해보자면, 그 50, 60년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그 당시에 전형적인 색채랄까? 그런 게 있는데요. 있나 봐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너무 이렇게 전면적으로 강조되게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대상의 분위기랄까, 챗 베이커의 영혼의 분위기랄까 이런 걸 담아내기 위해서 파스텔 블루랑 브라운 계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색채는 그런 계열을 주로 사용을 했고 1950년대 회상 장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뭐 핸드헬드 카메라나 흑백 컬러를 활용해서 약간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이 나게 했고 1960년대는 컬러와 동시에 이제 그 핸드헬드가 아닌 달리샷을 안정적으로 활용을 해서 약간 시대 사이에 약간 그런 다른 느낌을 주셨다고 하네요. 감독님에 대해서는 아토믹 씨가 잠깐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다고. 네, 감독님은 캐나다 출신인 로버트 버드로라는 감독님이고요. 이게 캐나다 분이셔서 그런지 좀 프랑스어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는 비드로라고 나오고 어디는 버드로라고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냥 좀 미국식으로 발음하는 것 같아요. 버드로라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로버트 버드로라고 할게요, 일단. 근데 1974년 생이시고 영화가 유명한 거는 본투비 블루인 것 같아요. 이게 2015년에 나왔었고 장편 영화 중에는 2006년에 That Beautiful Summer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 다음이 본투비 블루였고 또 올해 4월에 어디 영화제에서 프리미어로 상영된 스톡홀름이란 영화가 있대요. 근데 이게 에단 호크가 여기도 나왔고 이거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이 만들어진 그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납치 사건 그거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라고 해요. 그래서 에단 호크가 납치를 하는 사람으로 나오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영화 정보가 별로 감독님도 그렇고 영화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랬고 또 단편을 좀 많이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편 중에도 챗 베이커에 관한 단편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유튜브에도 쳐도 나오는데 The Deaths of 챗 베이커라고 해서 챗 베이커의 죽음들이라는 단편인데 이게 나중에도 챗 베이커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챗 베이커가 그 호텔방에서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죽은 채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살인지 아니면 뭐 실족사인지 누가 뭐 밀어서 떨어졌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찍으신 짧은 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챗 베이커에 좀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단편도 찍고 장편까지 만드신 거 보면은. 그래서 네, 여기까지. 정보가 많이 없네요. 영화, 그렇게 많이 찍으시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쵸. 아, 이 영화에 또 트리비아가 있죠. 네, 영화 트리비아인데 정말 트리비아인데요. 사실 그 영화 속에서 챗 베이커가 어떤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이빨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잇몸도 없어지고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착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이후로 좀 영화 속에서는 얼마 뒤부터 챗 베이커가 연주를 재개하고 그리고 또 그 재개 과정이 상당히 클린하고 여성과 그 영화 속에 나온 제인과의 사랑 속에서 재기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었는데 사실은 챗 베이커의 삶 속에서 제인이란 여자는 없었고요. 없었죠. 제인은 감독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고 실제로 챗 베이커가 재기를 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다고 해요. 1년이 아니고 7년이 걸렸다고 하고 그 기간 동안 약을 끊은 게 아니라 약을 계속 하면서 또 굉장히 힘들었다. 돈도 없고 그래서 사기도 치고 절도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챗 베이커는 좋은 사람이란 소리를 하나도 못 듣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뉴욕 무대에서 73년에 복귀를 했었는데 영화 속에서는 버드랜드라는 재즈 클럽에서 재기를 하는 걸로 복귀하는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때는 버드랜드가 문을 닫았었대요. 그래서 챗 베이커가 복귀한 클럽이 사실 하프노트라는 재즈 클럽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정말 완전히 팩트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담아냈다기보다는 약간 감독님의 시선 속에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없던 가상의 인물을 덧붙이고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여자 배우님은 오히려 그분이 자기가 연기했던 제인 역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하면서 뭔가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냥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 줄거리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영화가 시작할 때는 이제 그 약물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약물 문제로 감옥에 갇혀있던 챗 베이커가 자기의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자는 제의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출소를 하게 된 뒤에 자기가 직접 이제 자기를 연기하는 주인공 배우로서 출연하는 영화 촬영 현장으로 본토비 블루 영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촬영 현장에서 실제로는 없었지만 영화 안에서는 이제 존재하고 챗이 만나게 되는 그 옛 애인인 일레인을 연기하는 배우 제인을 만나게 되고 데이트를 신청을 하죠. 아주 능글맞게. 제인은 이렇게 밀어내다가 뭐 자연스럽게 이제 볼링장에서 챗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예전부터 이제 쌓여온 그런 마약 빚이랑 문제들 때문에 챗을 찾아와서
막 사람들이 이제 폭행을 하고 그래서 이가 다 빠져버리죠. 앞니가 다 빠지고 이래서 트럼펫을 연주하는데 그 이빨이랑 입술은 거의 피아니스트의 손가락과 같은 건데 그게 다 사라져버렸으니 이제 연주를 더 이상 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지경에 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르르는데 근데 제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그런 사랑의 힘이랄까? 그것으로 이제 챗은 약을 끊는 것과 동시에 연주를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막 엄청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 제인한테, 챗의 아버지가 처음 챗한테 사주셨던 그 트럼펫의 벨브링을 반지 대신에 내밀면서 청혼을 하고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죠. 근데 한편 이제 드디어 재기를 하고 유럽 투어를 하면서 아 이제 나의 경력을 쌓아갈 수 있어라고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바로 챗이 정말 정말 갈망했던 무대 아까 베시가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버드랜드에 서서 재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순간이 다가왔죠. 그때 예전에는 재즈의 전설인 그 마일즈가 챗한테 더 살고 와 이러면서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러면서 밀어냈던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근데 그 중요한 무대에 이제 챗이 제인한테 함께 가자고 제인이 함께 챗과 있지 않으면은 그 무대를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인은 그날 잡혀있던 중요한 오디션 때문에 거절을 하고 챗은 상심한 상태로 혼자 뉴욕으로 건너가서 무대 준비를 하게 되죠. 근데 바로 이때쯤이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정말 그 오랫동안 약을 끊었다가 영화 안에서는 약을 끊은 상태였으니까 그 결국 결정적인 기회의 순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결국 챗이 다시 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근데 한편 그런 오디션 일정이 있어서 못 올 것 같았던 제인이 일정이 미뤄져서 챗의 무대를 보러 올 수 있게 됐는데 이제 무대를 보면서 기다리는데 챗이 이제 무대 위에 올라서 연주를 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결국엔 약에 다시 손을 댔구나라는 거를 제인은 말 없이 알게 되고 이제 챗이 청혼할 때 줬던 아름다운 트럼펫 벨브링 목걸이를 벗어서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렇게 챗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 속에서 I've Never Been in Love 무대가 끝나고 마일즈와 디지의 박수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다음 무대인 본투비 블루를 나지막이 언급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네, 줄거리는 이렇죠. 그러면 이제 이 영화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했던 혹은 가슴에 남았던 장면은 무엇인지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리허설 할 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셋이 꼽은 장면이 같다고 그쵸. 볼 수도 있죠. 그쵸. 저희 다 마지막에 이제 뉴욕의 복귀 무대라 해야 되나요? 버드랜드 공연을 다시 하려고 대기실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장면들. 이제 메타돈이라고 헤로인 중독 치료할 때 먹는 약을 이제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는데 이거를 먹을지 아니면 헤로인을 네가 다시 할 건지 해서 매니저인 딕이 너가 선택해 하고서 나가죠. 근데 그때 딕한테 챗 베이커가 하는 말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베시가 좋아하지 않았나요? 그 말들을? 네.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헤로인 중독자였고, 챗 베이커가. 근데 헤로인을 끊고 있었는데, 큰 무대 앞에서 엄청 긴장되잖아요. 근데 챗 베이커가 그 7년의 공백을 겪기 전에는 항상 마약, 여자, 재즈 이렇게 그 세 개가 챗의 삶을 구성하는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거장들이 있는
눈여겨보고 있는 그 무대를 설 때 부담감이 엄청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마약을 다시 먹을 것인지 아니면 메타돈 그게 아편의 농축액이래요. 그래서 헤로인 금단 현상을 이겨내고 또 아편 복용량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치료법인데 그 메타돈을 먹을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매니저격인 딕이 너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너의 음악에 뭐 천사의 음악이지만 거기에 영혼이 빠지면 그러니까 그게 텅 비어 있는 음악은 듣기가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챗은 무대에 올라왔는데 그 나중에 카메라가 보여주죠. 네. 챗은 헤로인을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헤로인을 먹어도 전혀 텅 비어있는 무대가 아니었고 오히려 챗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듯한 그런 뭐랄까 챗한테는 그냥 이게 그의 삶인 거였죠. 마약을 하고 재즈를 하고 또 뭐 여자를 만나고 이런 게 챗이 원하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무대에 자신 있는 모습으로 선 챗의 모습 그게 등장을 하고 또 동시에 챗이 자신의 연인인 제인을 바라보는데 근데 제인을 바라볼 때 트럼펫을 불면서 살짝 곁눈질로 제인을 바라봐요. 제인은 원래 챗이 마약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말들은 전혀 이제 소용이 없어졌고 챗은 이미 지난 사랑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사랑과 지난 시기의 그런 자신의 전성기 그런 삶을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챗이 그런 악마의 모습으로 천사의 노래를 연주할 거란 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를 라임 씨가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아, 뭐였죠? 뭐 갑자기 당황했어. 뭐였지?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하나하나에 쓰면. 맞아. 그거는 원래 제가, 네, 맨 마지막 코너에서. 아, 그렇구나. 네. 말할 내용이었는데, 네. 그쵸.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게 마약을 마약에 젖어있던, 그리고 고통받았던, 예술을 사랑하면서도 고통받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방금 뭐 배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지만, 저희가 뭐, 어렵네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저는 그냥, 그, 챗이 노래를 할 때, 노래를 하는 장면이 몇 개 나오잖아요.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에다노크의 목소리랑 챗의 목소리가 너무나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안에서 에다노크가 챗의 목소리로 챗의 노래를 할 때 My Funny Valentine이랑 I've Never Been in Love를 불렀는데 실제로도 챗이 My Funny Valentine이라는 노래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고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 했는데 그냥 이 노래들의 가사가 있잖아요. You make me smile with my heart. Your looks are laughable, unphotographable. Yet you are my favorite work of art. 라는 My Funny Valentine의 부분이랑 I've Never Been in Love에서 이 사랑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강렬해서 와인 같고
내 안에는 정말 멍청한 노래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안에 있는 이 헬플레스한 안개 속에 있는 것을. 이런 가사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부를 때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든 책을 읽든 뭐 음악을 듣든 항상 그 안에 이야기 혹은 그 안에 인물 속에서 제가 지나오고 살아왔던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이 가사가 사실 너는, 그러니까 your looks are laughable이라는 게 너 웃기게 생겼다 이거잖아요. 너의 모습이 뭔가 웃기고 우스꽝스럽고, 근데 그거를 사진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데, 근데 너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술 작품이고 그 모습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우리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지만 저는 어떤 순간들은 사진으로 남기지도 못한 채 지나가 버리는데, 그런 것들이 마치 사진이나 영화처럼 영원히 각인되어 버린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재생이 되면서. 그래서 저는 에다노크가 노래하는 그 장면 속에서 그 가사들이 챗이 한음 한음에 내가 스며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한음 한음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면서 너무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프게 아름다웠던, 제 안에 살아있는 제가 사랑했던 누군가의 그 웃는 모습이라던가, 스스로 이해되지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정도로 감정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냥 그저 그게 새어나올 수밖에 없는 노래로 가득 차 흘러 넘쳤던 그런 시절들의 감정이라던가, 그냥 이 헬프레스한 안개 속에 내가 막 헤매고 있는데 나도 이런 게 너무 처음이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네, 그냥 울고 싶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제인이 챗한테 안톤 체호프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뭐 인간이 사랑을 할 때 겪는 감정이야말로 가장 노멀한 그 상태이고, 사랑을 할 때야말로 인간이 자기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사랑이 뭘까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제가 그거를 스스로 설명하거나 이해하려고 하기도 전에 이게 내 안에 너무 가득 차 있고 그게 막 흘러 넘쳐서 이건 사랑일 수밖에 없다고 그냥 정말 피가 아플 정도로 통감을 했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노래들의 가사들처럼 저는 여전히 사랑을 했거나 하고 있거나 사랑 속을 헤엄쳐 다니면서도 밤이나 새벽 그 안개 속에서 헤매다니면서 잊혀지지 않고 이해될 수도 없는, 그냥 결코 찍혀질 수 없었지만 사진처럼 각인되어 있는 그런 기억들 속을 계속 또 지나다니고, 현실 속에서는 그런 기억들이 다시 재생산되고 마치 처음인 것처럼 또 다시 창조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기억과 시간의 숲들을 지나다니고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잠깐
물 위로 떠올라서 이렇게 하늘도 쳐다보고 공기도 마시고 하다가 또 바닷속에 다시 잠기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정의하는 말들보다 챗이 부른 그 노래 속의 가사나 선율이나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감정 같은 것들이 더 다가와요. 저도 이 영화 볼 때 사실 앞부분들은 되게 좀 많이 본 이야기들? 뭔가, 방황 또는 방랑하는 예술가와 어떤 여자를, 헌신적인 여자를 만나서 좀 잘 살아보려다가, 그리고 또 헤어지고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뭐 실제로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영화 속이나 이런 미디어로도 많이 봤던 내용이라 좀 그냥 무표정으로 보는 느낌처럼 그냥 뭐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니까 딱 이제 그 챗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뭔가 막 되게 빠져들었어요. 그 마지막 장면만큼. 그죠. 정말 그 장면만큼은 5점을 주고 싶은 그랬는데 그 영화 중간쯤에 이제 제인이 챗한테 마약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만약에 또 마약을 하면 네 얼굴에 손을 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챗이 노래를 그 I've Never Been in Love였나요? 그게? 맞죠? 그 노래 네, 제목. 네. 그 노래를 하면서 제인을 보고 뺨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아까 말했던 가사, 날 용서해줘 이런 가사를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에다노크 연기 진짜 잘한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노래 자체도 너무 좋아서 요새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때 무대 조명도 파란색이고 에다노크 눈도 파란색이고 원래도 파란색인가요? 원래 파란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런 본투비 블루라는 그 제목이랑도 잘 어울리게 그냥 그게 챗 베이커인 모습을 딱 보여준 거야. 원래 이런 사람? 약간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뭔가 제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보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을 제가 계속 돌려봤거든요. 너무 생각이 계속 나서 근데 보면 볼수록 그냥 오히려 미안한 게 막 정말 뭐 죄책감 이런 미안함보다 미안해 근데 난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의 말을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아프면서도 제인이 뭐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제인도 참 안타깝고 그 눈물 흘리면서 목걸이를 두고 가는 모습이나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만큼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영화를 볼 때는 쓰면서 영화를 보는데 딱 그 장면에서 제가 파란 눈 이렇게 적었거든요. 실제로 에다노크 배우도 이 역할을 연기하면서 제가 그냥 이걸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챗 베이커의 영혼을 담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노래하는 장면들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챗 베이커를 알았지만 노래는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재즈 자체를 들은 적이 거의 없어서 진짜 그냥 카페에서 들리는 그런 것만 듣지 제가 막 찾아서 듣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영화 보고서 그 이제 연시에 음악 추천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챗 베이커 노래 좀 추천해달라고 해서 배씨는 앨범 2개를 추천해주시고 다른 친구들도 추천해줘서 지금도 계속 듣는데 근데
뭐랄까, 재즈 들으면 뭔가 막 흐느적거리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물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재즈도 다양해서 엄청 신나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렇지만 일단 챗 베이커 걸 들었을 때 좀 약간 흐린 날에 듣고 싶은 노래들이었어요. 저는 고백하자면 제가 본주미 블루를 벌써 몇 년 전에 저는 이거 영화제에서 봤거든요. 그 영화제 안에서 봤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영화 저희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영화 끝나고 다시 챗 베이커 음악을 들을 때까지도 챗 베이커 노래를 들으면서 이 목소리가 챗 베이커인지 몰랐어요. 아, 그냥 챗 베이커는 트럼펫 연주를 한 거고 어떤 여자가 여기 피처링을 해준 거구나 라고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아, 진짜 목소리가 진짜 저는 진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영화 보고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니까요. 신기할 정도로. 거기서 아버지가 챗 베이커한테 너 그냥 여자같이 노래를 불렀어야 했냐라고 할 때도 사실 목소리가 어떻게 그래? 라임 둥절. 그렇구나. 근데 라임 씨가 사랑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랑이 네.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진짜 사랑을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것 같고, 그게 원래 느낌인데 말로 표현하려고 한 거잖아요. 사랑이 뭐다라고 말할 때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에 얽매이다 보면 진짜 내가 느끼는 것에 소홀해지고 맞아. 생각하는 것에 사랑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을 뭔가 예술가들은 신기한 게 말 대신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자기 느낌을 말하잖아요. 음악이나 아니면 그림이나 영화나 그런 걸로 자기가 느끼는 거를 소통하는데, 표현해서 소통하는데, 챗 베이커는 분명 삶은 좀 방탕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분명 있었지만, 진짜 사랑인지?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한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튼 사랑을 하긴 한 거잖아요. 그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그 느낌을, 사랑의 느낌을 노래 부를 때, 그리고 트럼펫을 불 때 담아내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챗이 음악 이론 공부를 거의 안 했다고 해요. 근데 한번 노래 들으면 따라 부를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아티스트였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천재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느낌을 어떤 음악이라는 저장된, 텍스트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에 담아줬다는 사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모를 때 그 노래를 들으면 느낌으로 알 수 있으니까. 진짜. 말이 아니라 그런 노래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저도. 갑자기 또 사랑 얘기가 나서 지금 떠올랐는데, 그 사진 찍는 거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진, 아까도 라임 씨도 말했지만, 뭔가 기록을 남긴다는 건 보통 좋아해서, 너무 싫어서 남길 때도 있겠지만, 보통 좋아하는 걸 더 간직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그 연시에도 사진 찍는 친구들 정말 많은데, 보면은 다 막
찍는 사람이 오히려 막 헤헤거리면서 찍는 게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모습 보면 되게 귀여워요. 다들 핸드폰이나 카메라 들고서 자기가 더 좋아하면서 막 그걸 찍고 또 그거를 또 딴 사람이 찍고 막 거의 막 20명이 다 서로를 찍고 있는데 그 모습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진 찍은 거 결과물로도 봐도 다 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되게 많고, 저는 원래 사람 사진을 잘 못 찍었는데, 뭔가 민망해서? 민망해서? 그래서 사람 사진은 뒷모습은 많이 찍었는데, 뭔가 이렇게 사람 앞모습을 잘 안 찍었거든요. 핸드폰으로 찍어도 필름으로는 잘 안 찍었는데, 연시 보면서는 좀 사람도 많이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순간들을 남기기 위해서. 근데 연시가 찍은 사진 보면 정말 이렇게 관심과 사랑이 뚝뚝. 뚝뚝 드러나 있고 그래서 그걸 볼 때가 서로 봐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잘 담아 있어요. 그 사진에. 그래서 사진을 보는 날이 있잖아요. 사진을 갑자기 꺼내보는 날. 근데 그런 날 그런 사진들을 보면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다시 떠오르고 그런 마음들이 같이 있는 마음들이 느껴져서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토믹씨랑 배씨 사진 많이 찍으려고요. 사랑하니까. 어머. 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너는 이제 영화에 따라 다른 코너, 이 본투비 블루라는 영화에 맞춰서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구성된 코너는 그 본투비 블루가 챗 베이커라는 실제 인물을 다룬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존했던 예술가를 다룬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토믹 씨는 어떤 영화를 가져오셨나요? 참 떠오른 게 많았는데 일단 에곤 실레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화가가 에곤 실레거든요. 근데 2016년에 에곤 실레 욕망이 그린 그림이라는 그 영화가 개봉을 했었죠. 그래서 원래 영어 제목은 부제가 욕망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데스 앤 더 메이든이라고 해서 죽음과 소녀라고 그 에곤 실레 작품 제목인데 한국에서는 욕망이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좀 에곤 실레 그림 자체가 좀 섹슈얼한 그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가 굉장히 잘생겨서 뭐 왓챠평 보니까 남자 주인공 얼굴 재밌어 막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다 막 이러면서. 근데 영화 자체는 좀 많이 아쉬웠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실존했던 예술가들 영화를 말하자고 했던 게 이 본투비 블루도 그렇지만 실제랑 다른 사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화 속에 표현된 것 중에 그 제인처럼 아예 허구의 인물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모티브만 따와서 좀 바꾸기도 하고 이러는데 에곤 실레 보면서 제가 그때 책도 읽었고 에곤 실레 책도 읽고 원래 좋아하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약간 뭐 기대라고 해야 될까 뭐 아무튼 그러고서 영화를 봤는데 좀 되게 빈틈이 많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다큐멘터리처럼 모든 거를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뭔가 정말 에곤 실레라는 그 이미지만 따와서 그냥 만든 그런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좀 혼란이라 해야 되나? 혼란스러운 게 뭐 그렇다고 똑같이 만들 필요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사실이 다른 걸 넣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알고 보면은 더 재밌는 게 많은데 그걸 그냥 영화만 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 챗베이커 그러니까 본투비블루도 그렇고 저도 본투비블루 보기 전엔 챗 베이커란 이름만 알던 사람인데 만약 영화를 보고 제가 영화만으로 이 사람 이랬구나 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보니까 되게 다른 내용이 많았고 아까 배씨가 설명해 줬듯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에곤 실레 팬으로서 만약 영화만 보고 사람들이 에곤 실레를 그냥 영화 속 이미지만 생각하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그리고 거기에 뭔가 자잘자잘하게 들어있는 디테일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마치 트리비아 얘기해 주듯이 아는 사람이 보면은 더 재밌을 수 있는데 그게 그냥 휙 지나가니까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아마 팬의 마음이겠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좀 본투비블루도 그렇고 에곤 실레도 그렇고 뭔가 아쉽더라고요. 이런 영화 실존인물 다룬 걸 봐서 완전 만족했던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떠오르는 게 딱히 없네요. 저는 지금 아톰스 얘기 들으면서 해리포터와 불의 산 생각난 거 알아요? 왜요? 해리포터 실존 인물인가요? 정말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실제하는 세계고 너무나 사랑하는 세계였는데 그게 영화화돼서 만들어졌는데 너무 내가 사랑했던 세계랑 다른 거예요. 너무 다 비어있고 완전 그래가지고 근데 왜 아쉬웠던 기억. 하필 불의 잔이에요? 불의 잔을 제가 제일 좋아했었고 그게 저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충만한 그 살아있는 세계가 있었는데 그게 영화 속에서 구현되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책보단 영화를 먼저 봐서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저도 책을 읽어봐야겠어요. 좀 더 알고 싶은데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스네이프가 그 always 하는 거 알죠? 스네이프 교수가. 네. 근데 그것에서 감동을 받고 싶은데 맥락을 잘 모르니까 책을 안 읽어서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팩션 영화의 묘미랄까? 그런 게 있다면은 내가 전혀 몰랐던 인물인데 이 영화를 통해 알게 됐다. 더 알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 인물에 대해서 더 알게 될 수 있다면 좋은 거고 만약에 평행 우주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면 어쩌면 실제 했던 인물의 삶이 감독이나 다른 창작자의 손끝에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다른 어떤 모습으로도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개개인이 사랑하는 한 예술가의 모습이 그 전체로서 완전하게 진실되게 구현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에서는 좀 아쉽네요. 그래서 말인데 베스는 팩션 영화가 아닌 진짜 그 인물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가져오셨다고. 네, 저는 예술가에 대한 영화를 그러니까 팩션 영화 말고 다큐멘터리 영화로 된 영화, 그 예술가 영화를 좋아해요. 특히나 음악가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예술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나는 건 바지선에서 바흐를이라는 작년 그러니까 2017년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서 이보 얀센이라는 피아니스트에 관한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실제로 이보 얀센 씨가 사비를 털어서 사비를
없어서 한국에 와서 제가 보는 그 상영관에서 피아노를 연주를 했었어요. 너무 좋다. 영화 시작 전에 한 30분 정도 제 기억엔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어머. 연주했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좋았고 그냥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있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너무 좋았고 또 닥치고 피아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봤는데 칠리 곤잘레스라는 피아니스트이자 프로듀싱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관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정말 진심으로 개봉했으면 좋겠고 이 영화도 지금 얘기하긴 좀 그래서 일단 추천으로 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영화는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뉴욕 소네트라는 영화예요. 진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진짜 감독이 누구죠? 감독이 바로 에다노크입니다. 에다노크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고 피아니스트인 세이모어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에다노크가 만나게 됐는데 근데 이분과 나눈 대화가 자기가 평생 배우를 하면서 느꼈던 깨달음보다 더 훨씬 소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게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었고, 이 다큐멘터리가 좋았던 거는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예술 철학이랄까? 그런 걸 말로 단순히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막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예술가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처음 시작이 세이모어 번스타인이 피아노를 혼자 연습을 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악보에서 자꾸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연습하고 반복해서 쳐요. 그러다가 결국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됐다 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카메라가 뭘 보여주냐면 세이모어 번스타인의 집 안을 하나하나 보여줘요. 뭐 거실 소파, 뭐 침대, 주방에 걸려있는 프라이팬 막 이런 작은 것들 그런 모든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단순히 예술만 얘기할 게 아니고 예술이 녹아든 삶 속의 예술을 보여준다는 걸 알려주는데 또 뭐 피아노 연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아노 레슨하는 모습 그리고 그 레슨하는 학생들과의 관계 진짜 음악적으로 소통하고 좋은 아름다운 음을 찾아 나서고 그런 또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냥 녹아든 삶 속의 예술이 녹아든 그 채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보고 가장 뭔가 마음에 꽂혔던 메시지가 있다면 예술가가 어떤 이상적인 예술을 바라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이상을 저기 멀리 두는 게 아니고 삶 안에 가져오는 거예요. 되게 재능이 있지만 노력도 그만큼 열심히 해서 오랜 시간 갈고 닦고 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상을 삶 안에 현실에 속하도록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이런 삶을 나도 어떤 분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평생 늙어서까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본 사람들 평이 다 좋아서 저도 봐야겠어요. 아까 그 닥치고 피아노 네. 해서 생각났는데 저 제목만 알고 몰랐거든요. 뭐 어떤 영화인지는. 근데 그 칠리 곤잘레스 그분 아까 리허설 때 들었을 때 뭔가 익숙하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자비스 코커랑 음악
앨범 냈거든요. 오. 언제는 한 몇 년 전에 냈는데 그 펄프라는 밴드의 보컬인 자비스 코커랑 둘이 같이 앨범을 냈는데 룸 29인가? 그래서 호텔 방에서 생각했던 거를 자비스 코커가 쓴 거고 그 칠리 곤잘레스 분은 피아노를 치시는 그런데 되게 좋아요. 들어보세요. 있습니다. 그 라이브 영상 보면 그랜드 피아노 이렇게 치시는데 그 칠리 곤잘레스가 자비스 코커는 그 위에 들어 누워서 노래도 하고 옆에 서서도 부르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아, 그리고 칠리 곤잘레스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 팟캐스트? 그런 게 있는데 애플 뮤직 쓰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근데 거기서 뮤직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칠리가 했었거든요. 진행을 그러니까 자기가 방송을 네, 한 자기가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알려주는 게 칠리가 음악을 듣고 왜 나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왜 즐거움을 느끼지? 왜 이 음악을 들으면 소름이 돋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음악의 원리를 이렇게 한번 알려준 다음에 그 원리가 들어간 음악가, 그 원리로 대표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음악가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시면 되게 비슷한 기법을 쓴 음악들을 여러 개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에선 이게 들리네 하고 그런 찾는 재미도 있고 아 이래서 좋았던 거구나 그런 걸 또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애플 뮤직 쓰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을 해드릴게요. 칠리 곤잘레스라는 이름도 너무 친근해요. 칠리라서? 칠리 곤잘레스. 저도 봐야겠어요. 아,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 베씨가 세이머 번스타인 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지금 노랑씨 듣고 계시나요? 노랑씨. 노랑씨도 엄청 좋아하시는 영화여서 아마 베씨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끄덕끄덕해서 이러면서 미소를 짓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어떤 영화를 가져왔냐면 I'm Not There라는 네, 영화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캐롤이라는 영화 작품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토드 헤인즈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캐스팅이 어마어마해요. 히스레저, 케이트 블란쳇, 벤 휘쇼, 크리스찬 베일, 줄리안 무어, 샬롯 갱스브루 이런 네, 정말 진짜 어마어마해. 네. 이런 분들께서 출연을 하시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I'm Not There라는 영화가 그 미국의 전설적인 포크락 가수죠. 밥 딜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출연을 해서 영화에 대해서 죄송해요. 지금 잠깐 컴퓨터 창에 뭔가 떠가지고 잠깐 정신이 나갔는데, 한 배우가 출연을 해서 밥 딜런을 연기하는 게 아니고, 7명의 배우가 나와서 밥 딜런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나온 영화들 중에서 가장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형식을 가진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다큐도 아니고, 팩션도 아니고, 정말, 밥 딜런이라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7명의 캐릭터가 나와서 그 정체성을 하나하나 대변하고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음악적인 변신 때문에 뭐 대중에게 비난을 받는 뮤지션 주드가 나오기도 하고, 저항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포크 가수인 잭이 나오기도 하고, 가스펠 가수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인물들은 약간 대중에게 보여줬던, 대중이 사랑했던, 혹은 뭐 비난도 받았던 그런 공적인 밥 딜런의 페르소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배우라던가 총잡이라던가 막 이런 꼬마도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약간 밥 딜런이 가진 문화적인 배경이나 음악적인 영감의 그런 원천이랄까? 그런 걸 반영해서 그의 페르소나를 재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중에서 케이트 블란쳇이 나왔던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랭보도 나와요. 랭보. 여러분 랭보 아시죠? 토탈 이클립스.
그 프랑스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시인이고 아주 어린 나이에 아름다운 시를 써서 지금까지 또 이제 영원한 명성을 얻게 된 프랑스의 시인 아르투르 랭보가 벤 휘쇼가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는데 방금 그 아토믹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랭보와 이 랭보의 명성을 듣고 그를 찾아갔던 그 당시에 또 한 명의 유명한 시인 베를랜드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다룬 영화가 토탈 이클립스였죠. 그 영화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랭보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은 시인이라는 것은 무릇 그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꿰뚫어 볼 수 있고 개인의 인격에 대한 인습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모든 제약과 통제를 무너뜨림으로써 영원한 신의 목소리를 내는 도구로서의 예언자, 즉 다시 말하면 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되게 저한테 이렇게 박혀 오더라고요. 그냥 이런 모습들이 랭보가 가진 어떤 모습 세계일 수도 있고 밥 딜런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화 안에서도 그 7개 혹은 사실 밥 딜런이라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안에 여러 개의 세계와 인격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약이나 통제를 벗어나서 드러나는 그런 모든 하나하나의 모습들에 대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사실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몇 년 전에 혼자서 이제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봤었는데 그때는 이게 뭐시여? 이게 막 너무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내용도 잘 못 따라가겠고 막 이랬었는데 어제 제가 밤에 다시 영화를 봤는데 너무 크게 그냥 그 한 장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볼 영화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영화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라임 씨의 말 듣고 프란츠 카프카가 한 말이 떠올라서 지금 다시 찾아봤는데 카프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자신이 어떤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싶은 방식이 있는데 근데 그게 뭔가 흘러다니고 자각할 수 없고 투명하고 무지개 빛깔의 어떤 생물체 그런 존재로 사람들의 마음속을 흘러다니고 싶다라고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너무 좋다. 근데 정말 사람이라는 건 고정시킬 수 없잖아요. 그냥 이름이나 아니면 성격 그런 것들로 특징이 지어질 뿐이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시기에는 A를 말했지만 또 다른 시기에는 not A를 말했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게 없잖아요. 진짜로. 깜짝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밥 딜런이 있지만 실제 밥 딜런 진짜 실제의 밥 딜런이 있고 절대로 그 누구든지 우리가 아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정말 가까운 가족이나 아니면 뭐 연인이나 친구랄지라도 그 변화에 대해서는 그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냥 흘러다니는 움직이는 물체라는 그쵸. 걸 기억을 언제나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있는 저도 모르실걸요? 네, 저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알고 싶어하는 뒷방 상영관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그들 각자의 영화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는 어떤 코너냐면 우리들 각자에게 이 본투비 블루라는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토믹 씨에게는 영화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뭐 직업적으로든 아니면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도 많이 하겠지만, 뭔가 특히 예술가는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뭔가를 자기가 만들어내야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의 삶은 도대체 뭘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는 뭐 마약을 약간 수단처럼 뭐 쓰기도 하지만, 그럼 얼마나 힘들까? 아까 그 장면 중에 또 생각난 게, 이제 폭행 사건이 있으므로 이제 트럼펫을 다시 연습하려는데 그 욕조 안에 앉아서 맞아요. 막 피를 흘리면서 트럼펫을 부는 모습인데, 그 장면이 진짜 저도 피가 나는 것처럼 되게 아프고, 너무 트럼펫 소리도 너무 처량한 거예요. 막 바람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소리도 막 엄청 떨리고, 계속 소리가 새고 이러는데, 그때 그런 절망감들을 그래도 뭐 이겨내긴 했잖아요. 뭐 아무리 마약에 찌들어 있었고 사고도 많이 쳤지만, 그래도 자기가 트럼펫을 불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노력을 한 사람인데,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나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전에 그냥 핸드폰 보다가 봤던 것 중에 갑자기 생각난 게, 조성진 그 피아니스트 그분 인터뷰를 어쩌다 그냥 봤는데, 잠깐, 무슨 생각하면서 뭐 연주하세요? 뭐 이런 질문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뭐 예술가나 아니면 운동선수들한테도 많이 하잖아요. 김연아 선수한테도 뭐 스케이팅 할 때 뭐 무슨 생각하세요?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 대답이 다 생각 안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뭐 김연아 선수도 그런 말 했었고, 조정진 그 피아니스트 분도 그냥 무의식으로 막 치다가 틀리면 정신이 번쩍 들려요. 그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냥 정말 연주할 때는 무의식 속에서 해서 오히려 자기가 영상을 보기가 자기는 되게 부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뭔가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서. 그냥 흘러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좋아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 생각이 필요 없고, 아까 사랑 얘기도 했지만 뭔가를 정의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흘러나오는 게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고, 뭔가 저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미 있는 것 같아요. 있지만 저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라 아직은 그런 경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하다가 뭔가 좋아하는 작가나 감독 혹은 음악가의 얘기를 읽어볼 때 생각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바로 그것에 뛰어드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좋아하다 보면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술을 좋아해요. 왜냐면 평소에는 저도 너무 생각이 많고 많은 것에 갇혀있고 많은 것에 눌려있고 그게 너무 답답해서 사실 숨이 잘 안 쉬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고 이제 어느 정도 치기가 오르면 거기서 풀려나서 이제 그냥 제가 꺼내놓기 두려웠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없었던 것들을 자유롭게 꺼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춤추는 기분이 돼요. 그냥 제가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아직
이 나이에도 아직 클럽을 가본 경험은 없지만, 그냥 정말 뭐 혼자서도 뭐 더 XX의 노래라던가, 그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진짜 모든 걸 잊고 그냥 그 선율에 몸을 맡긴 채 내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내가 공기가 돼서 막 그런 상태를 좋아하는데, 술을 마시면 그렇게 무아의 상황에서 마음껏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랄까. 근데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무아라는 상태는 똑같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무아의 질이 다르지 않을까요? 술을 마시면, 근데 일단 그 예술가들이 겪게 되는 그 무아는 모든 것을 껴안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그런 추한 것들,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것들도 모두 다 껴안고 받아들였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뭔가를 잊어버리려고 할 때의 무아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배 씨가 말씀하셨던 초반, 아니 마지막 장면에서 네, 챗은 어떻게 됐나요? 챗은 마약을 하지만 근데 그것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음악에 대한 끝없는 고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한 무아를 즐깁시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라임 언니가 그 말 하니까 저희 루비스팍스 그 녹음할 때 네. 언니가 막 자유 이러면서 소리쳤던 게 생각나요. 맞아요. 자유 찾으시길. 네. 그냥 그게 꼭, 술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항상 제 혼자서도 오롯이 자유로워지고 싶고, 갑자기 울 것 같아.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제가 앞으로 평생 연습하면서 깨 나가야 할 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알을 깨면서 춤을 추고 싶어요. 네. 저는 이 영화가 저한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딱 2줄을 썼었어요, 처음에. 그게 하나는 이 영화 안에서 나오는 챗 베이커가 했던 말인 I can get inside every note라는 말이랑, 그리고 챗 베이커의 곡 중에 Almost Blue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에 There's a part of me that's always true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이 딱 2 문장을 써놓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왔는데, 앞에서 또 이런 결의 얘기를 계속 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제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낄 때는, 제가 현실 속에서, 제 삶 속에서 마주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나 감정들, 그리고 뭐 이런 본투비 블루라는 영화 안에서 우리가 만났던 챗 베이커라는 인물이 노래를 했거나 연주를 했던 그런 음악들, 아니면 책들에서 마주하는 그 안의, 그 너머의, 그리고 제 안에 혹은 제 너머에 무엇이든 그런 모든 한 음이 오롯이 저한테 녹아들어서 제가 거기 젖어들어서 그 순간을 통해서
완전하게 오롯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인데, 그러니까 제 안에 살아있는 나는 너무나 알고 있는 그런 투명한 진실들이 속이지도 속여지지도 않고 그냥 내가 상처받을까? 그걸 두려워하지도 않고 두려워도 상관이 없고 그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게 이렇게 흘러 넘쳐서 경계가 없어지고 완전히 드러내 보여진다고 느낄 때 그때 제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완전하게 보여졌거나 드러났던 순간들이 문득문득 어떤 굉장히 거대한 구멍에 바람이 드는 것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라던가 아픔 같은 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살아가게 하는 건, 계속 살아가게 하는 건 그런 진실한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한 음에 내가 완전히 녹아들어서 선율이 된 순간들. 그래서 저는 챗 베이커든 예술가들이든 그냥 이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처럼 저도 설명할 수 없는 아픈 순간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기꺼이 그냥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두려워도 괜찮으면서 사랑하고 깨지고 숨어가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영화예요. 각자의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을 각자의 언어로 갈고 닦으면서 부디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사실 영화를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영화를 많이 좋아하지 충격 않고 고백. 그저 챗 베이커가 좋은데 챗 베이커가 왜 좋냐면 그 사람의 그런 음악에 대한 고집과 열정 때문이에요. 일단 실력이 있고 또 노력도 하고 마약을 하지만 그리고 마약을 하고 무너지지만 그래도 계속 어떤 기회를 찾고 아파서 죽을 때까지 그 호텔방에서 죽을 때까지 음악을 계속 했던 사람이라는 게 그냥 이 삶 자체가 드라마 같고 그리고 음악도 좋고요. 저는 특히나 챗의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속삭이는 듯한 뭔가 그 헤이즈 안개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 음악을 들으면 사랑에 빠지는 것 같고 몰랐던 사랑을 느끼는 것 같고 뭔가 그런 회생시키는 듯한 음악인 것 같은데 좋아하는 노래 중에 It's Always You, Deep in a Dream, This is Always, You're Mine, You 이 노래를 좋아해요. 다 챗 베이커가 노래를 부르는 노래들인데 그냥 이 노래들은 계속 안고 갈 노래들인 것 같아요. 계속 늙어가도 계속 들을 것 같고 챗 베이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랑말랑한 느낌을 잘 담고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또 연주하는
음악 중에서는 도쿄에서 일본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87년에. 맞아요. 근데 그때가 챗 베이커가 약에 쩔어 있었지만 그때만큼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멋진 연주로 남았던 공연인데 근데 그 라이브 앨범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투비 블루는 영화 자체보다는 챗 베이커의 삶을 다뤄서 챗 베이커만 남는 그런 영화였어요. 대사도 좋았지만. 네. 네. 괜찮으신가요? 네. 저희한테는 그런 영화로 남게 될 본투비 블루를 다른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여드리고 싶은지 당신을 위한 영화관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 이 본투비 블루라는 영화를 상영한다면 누구에게 어디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은지 각자가 영화를 공유하고 싶은 방식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저처럼 챗 베이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화만 보고 끝나진 않고 그냥 실제 챗 베이커가 연주하거나 불렀던 노래도 들어보고 또 이것저것 이야기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찾아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뭐 평가도 사실 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좀 뭐 범죄까지 저지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긴 하지만 저는 새로운 분야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재즈라는 분야를 관심이 좀 생기고 챗 베이커 자체에도 관심이 생기게 한 영화라 그래서 그냥 약간 음악이 나와서이기도 하고 영상도 사실 예뻐요. 영상 자체가. 그래서 그냥 뭐 카페나 이런 데 좀 배경처럼 이렇게 틀어놓는 그런 영화로도 좋을 것 같은. 네, 다 같이 봐도 좋을 영화 같아요. 베스는 어떻게 들고 싶나요? 들기 싫은가요, 혹시? 그냥 라임 씨는요? 저는 사실 이게 당신을 위한 영화가 아니지만 당신을 위한다기보다 저를 위한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블루라는 거의 의미는 이 영화의 제목이 본투비 블루잖아요. 근데 블루라는 의미가 각자에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혹은 누군가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 라고 상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비가 오는 날에 재즈바에서 혼자서 혹은 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마시다가 다른 누군가를 알게 될 수도 있고 재즈바에서 혼자 이렇게 술을 좀 마시고 재즈를 들으면서 젖어 있다가 혼자 집에 돌아가서 그 젖어 있던 음악과 그 분위기에서 혼자 오롯이 방에서 이 영화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저는 추천 안 하겠습니다. 어머! 추천 안 하고 챗 베이커 노래를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비 오는 날, 좀 구름 낀 오후에 차나 아니면 좋아하시는 따뜻한 음료를 같이 준비해 놓고 챗 베이커의 음악을 틀고 그 부드러움 속에 빠져 있으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영화를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면서
언제 비가 올까요? 아, 오늘도 왔구나. 오늘 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비가 왔네요. 네. 추워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쵸. 여기도 사실 좀 추워서 제가 막 담요를 가져왔는데. 오늘 녹음이 어땠는지 얘기해보는 마무리 시간입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세요? 걱정이 돼서. 네. 오늘 제가 늦잠을 자서 되게 허겁지겁 나오느라 좀 정신이 없었는데 눈도 잘 안 떠지고. 아니, 원래 일어나려고 했던 시간에 알람 듣고 일어났는데 원래는 뭐 그냥 간단히 먹고 나오려고 해서 시간 좀 일찍 해놨는데 그냥 너무 피곤해서 먹는 걸 포기하고 30분 더 자자 이러고 안방에 가서 잤거든요. 원래 제 방에 있다가. 근데 저 자려고 누우니까 저희 집 고양이가 옆에 와가지고 같이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잠이 또 잘 와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떴는데 분명 30분 뒤 알람도 있었는데 눈 뜨니까 9시더라고요. 저희가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나가야 될 시간에 일어나서 그래서 미키한테 괜히 화풀이를 미키야 언니 왜 안 깨웠어 이러면서 헐레벌떡 나왔습니다.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긴장이 아니라 입은 좀 풀린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오늘 날씨랑 잘 어울리는 영화였어요. 그쵸? 맞아요. 전 원래 방송을 되게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막 새로 시작한 일도 있고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어제 밤부터 영화도 막 다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영화를 보고 제 이야기를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원래는 6시에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더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오려고 했는데 저도 늦잠을 자고 생각보다 좀 늦게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좀 나와서 혼자 챗 베이커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를 준비하고 하면서 네. 오늘 제가 방송에서 울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냥 요즘에 제 감정이나 음악을 들으면서나 아니면 영화 속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일찍 일어났고요. 왜냐면 어제 일찍 잤기 때문에. 정말 일찍 자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그 자유 코너에 대한 얘기도 읽지 못하고 전 자고 있었는데 그냥 좀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삶이 무너진다고 느낄 때 그렇게 규칙적으로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밥을 그럴수록 더 잘 먹고 그럴수록 더 잘 자고 그럴수록 더 많이 걷고 그러면 어느샌가 몸과 같이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걱정을 잘 붙들 수 있는 정신 상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임 씨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잘 자고 술 먹지 말고 잘 자고 오늘만 먹지 말란 얘기예요. 잘 자고 잘 먹고 그래요. 맛있는 거 먹고. 네, 저 행복해요. 지금도 행복하죠. 그냥 늘 안에는 그런 파도들이 항상 있을 뿐 행복합니다. 네. 네. 이제 저희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 청취자분께서 저희 방송 에스크로 오늘 저희 방송 제목도 본투비 블루인데
기분이 블루하시다고 가장 따뜻한 블루, 가장 따뜻한 블루를 이게 신청을- 사실 제 네. 친구가 보낸 건데, 뒷방상영관 되게 많이 들어주는 친구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오늘 개강하니까 어제 얘가 부산의 학교를 다녀서 부산으로 가는 KTX에서 너무 와. 우울하다고 와. 저에게 뭐 저한테 카톡으로 먼저 항상 얘기를 하고 여기 에스크에다 보내서 참 그런데 좀 제가 가끔 시끄럽다고 하거든요. 너무 많이 보낸다고. 근데 아무튼 개강해서 되게 우울해하고 있는데 가장 따뜻한 색 블루 그래서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걸 아직 안 봤고요. 저는 좋아하는 영화예요. 음. 그래서 언젠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저 부산 좋아하고 바다 좋아하니까 부산 내려가서 볼까요? 어머나. 얘가 언니 팬이란 말이에요. 졸업식 때도 언니가 안 와서 얘가 오히려 슬퍼하더라고요. 얘가 졸업식 때 와줬는데. 그래서, 부국제 때 저는 만날 예정이라 혹시 어머. 볼 수 있으면 네. 언제가 봐도 좋을 것 같네요. 기회가 된다면 볼 수 있었어요. 힘내렴. 나는 이제 개강을 안 하는 대학 졸업자야. 그리고, 하나 또 있는데, 이건 좀 올라온 지 오래됐었는데, 더스페어가 너무 보고 싶은데 상영관이 없어서 못 봤는데 어떠냐고 하셨는데, 아마 저희 멤버 중에 본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아직은 있어요. 없습니다. 네. 저는 언젠가 볼 수도 있지만 네, 보게 되면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사실 저희가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이 방송 다 들으신 분들께 특별하게 다시 저희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또 매번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 팟캐스트 공지사항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에스크를 받고 있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 주소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뭐 DM이나 이런 걸로 보내주셔도 되고 팟캐스트 댓글에 직접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자유롭게 그냥 이 방송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앞으로 9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하게 될 영화 목록이 공지사항에도 올라와 있는데 거기 그 영화에 대해서 미리 이제 방송에서 한번 나도 얘기해보고 싶다거나 멤버들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거나 하시는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에스크, 소소한 이야기들은 에스크로 직접 저희가 답변을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Want to be blue.